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시티, 미 증시, 여름 조정 예상, 이익 기대치 너무 높아. 현지 시간 26일 시티그룹의 스캇 크로너트 미국 주식 전략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이익 기대치가 높다며 S&P 500의 상승세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에 속한 기업들은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5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11.3% 감소, 예상치 하회.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1.3% 급감한 61만 9천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64만 채였습니다. 5월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5%나 감소했습니다. 미 재무부 5년물 입찰금리 4.331% 수요 견고. 현지 시간 26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입찰에서 5년물 국채 금리는 4.331%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번의 입찰 평균 금리는 4.271%였습니다. 응찰률은 2.35배로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 2.39배를 약간 밑돌았습니다. 해외 투자 수요인 간접 낙찰률은 68.9%였습니다. 앞선 6회 평균 입찰 66%를 웃돌았습니다. 연준 영래포 6일 연속 증가, 분기말 분위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초과 유동성 가늠자로 여겨지는 연준 영래포 잔액이 6거래일 연속 증가했습니다. 분기말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과거 패턴대로 영래포로 쏠리는 단기 자금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분기 말이나 월말에는 은행들이 보통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때문에 영래포의 자금을 예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2,790선까지 올라오면서 2,800선 앞까지 바로 다가섰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0.16%, 다우 지수는 0.04%, 나스닥 지수는 0.49%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반기 마감일 거래일 기준 이틀 앞두고 큰 변화 없이 주말에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1.3% 감소한 61만 9천 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64만 채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5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41만 7천 달러였으며 평균 판매 가격은 5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5월 말 기준 계절 조정된 신규 주택 판매 재고는 48만 천 채로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하면 약 9.3개월치 물량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외로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WTI는 소폭 하락한 반면에 브렌트유는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05% 하락한
배럴당 80.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0.15% 상승한 배럴당 85.1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36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예상한 290만 배럴 감소와는 크게 다른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서 WTI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브렌트유는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요일에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또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 개선으로 인해서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이 AI 기반 수요 덕분에 혜택을 볼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이번 달 주가를 13% 상승시켰습니다. 마이크론은 가장 진보된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의 이 소수 공급 업체 중 하나로 지금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3월에 2024년에 공급할 HBM 칩 전량이 매진됐고 또 2025년 생산량의 대부분도 할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칩들은 엔비디아가 설계한 AI 프로세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3분기 매출은 68억 1천만 달러로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예상치인 66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현지 시간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우위는 이 10여 년 전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또 수십억 달러의 AI 관련 투자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칩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경쟁사와의 초격차는 치밀한 분석과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 CEO는 라이벌 회사들과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미 게임 산업의 중심의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의 회사로 변신을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산업용 로봇 등 AI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공급업체와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제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의 AI 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에게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된다며 다른 칩이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성능과 실행 비용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제품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주주들은 회사의 성과에 만족을 하면서 임원 보상에 대한 구속력 없는 투표인 세이온페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임원들이 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스탁 옵션을 받는 것에 대한 재량권을 회사 측에 넘긴 것입니다. CNBC에 따르면 황 CEO는 2024 회계연도에 약 3,400만 달러 상당의 보상 패키지를 받을 예정이며 이는 2023년보다 60% 증가한 액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현지 시간 26일 3.9% 상승해 시가총액이 2조 14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아마존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회사 설립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며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AI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으로 기술 관련 주식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아마존이 2조 달러를 넘는 5번째 미국 기업이 됐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2026년까지 총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0억 달러를 투입해 리비안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어서 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합작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서 첨단 소프트웨어를 합재한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CEO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차량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양사는 2030년 이전에 합작회사의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전기 픽업 트럭과 SUV를 개발하는 리비안은 생산과 인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과거 리비안은 테슬라의 경쟁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 1분기 14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수요 감소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2월에는 직원 10%를 감원했으며 4월에는 지원 부서에서 추가로 1%의 인력을 줄였습니다. 폭스바겐의 이번 투자는 리비안에게 제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 AI는 다음 달부터 자사 AI 모델에 대한 중국 개발자들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임을 외모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와 텐센트 홀딩스가 투자한 AI 스타트업 지프 AI 등 현지 관련 기업들은 개발자들에게 오픈 AI 대신 자사 AI 모델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오픈 AI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VPN을 통해서 오픈 AI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AI 대변인은 오픈 AI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오는 API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픈 AI는 수십 개 국가의 서비스 접근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서비스 지원이 없는 국가에서의 접근은 계정 차단이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런 결정을 정확한 내린 이유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오픈 AI는 지난 5월에 최근 몇 달 동안 자사 모델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최소 5건 차단했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첨단 AI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압력이 커지는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 반도체 칩과 AI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한하는 등 주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5일 보도에서 루이비통과 디올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보석 시계 브랜드 까르띠에를 소유하고 있는 리치몬트 그룹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지분을 소액으로 시장에 공시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닙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지분 인수가 개인적인 투자라고 전했지만 명품 업계에서는 아르노 회장이 장기적으로 리치몬트의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과거에도 인수기업의 지분을 몰래 사들이면서 교묘한 협상가로 불린 바가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인수합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인수 가능성을 암시했으나 구체적인 브랜드나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이제 누구나 웨이모 앱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웨이모 로봇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웨이모는 알파벳 산하의 자율주행 개발 이후로 그동안 이 서비스는 대기자 명단에서 승인된 웨이모 회원들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이 거의 3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 로봇택시는 출퇴근, 심부름, 그리고 야간 외출 등 다양한 용도로 매주 수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왔습니다. 웨이모는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 운전 차량보다 사고가 훨씬 적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규제당국은 여전히 웨이모 차량과 관련된 여러 충돌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 AI는 25일 발표에서 음성 비서 기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델 GPT-4.5의 출시를 이번 달 말에서 7월 말로 한 달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픈 AI는 6월 말 일부 챗 GPT 플러스 사용자에게 GPT-4.5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AI 모델에 사용된 음성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연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후 스칼렛 요한슨도 이 음성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GPT-4.5의 기능을 피드백 수집 차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먼저 공개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는 모든 챗 GPT 플러스 사용자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픈 AI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특정 컨텐츠를 감지하고 거부하는 모델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시연한 동영상과 화면 공유 기능을 출시하기 위해서 작업 중이라며 출시 시기는 추후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유럽연합 또 한국 압박, 자동차 인증 완화해야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완성차 업계가 한국 정부의 복잡한 자동차 인증 절차를 완화하는 등 무역을 촉진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달 열린 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인증 시스템의 복잡성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작업반에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유는 차량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연비 기준 등 인증 시스템이 부담스럽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자동차 무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 한국이 유럽연합에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무역 촉진 조치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재차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동차 시장 접근도 개선 요구는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부과 추진하고 그리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요구라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유가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FTA 작업반 회의에서 요청이 나왔고요. 안전과 연비 기준 등 너무 복잡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선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 대한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톡으로 달러 선물하세요. 카뱅도 환전 서비스 가세.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에서 환전까지 외환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환전과 출금 수수료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트래블 월렛과 연결한 해외 결제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달러박스는 외화 중 가장 보편적인 달러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전부터 결제까지 다양한 기능을 더한 서비스인데요.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를 가진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톡 친구에게 달러를 선물로 보낼 수 있는 달러 선물 서비스는 하루 최대 500달러, 한 달 최대 5,000달러까지 선물할 수가 있고요. 달러박스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로 출금할 때 수수료는 1년간 면제됩니다. 달러 입금 시 적용됐던 평균 환율과 현재 환율을 비교해 시세와 손익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트래블 월렛과 달러박스 출시합니다. 입출금 수수료 1년간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AI 새 조직의 에이다 출시 영임, 음성비서 고도화 속도전,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SK텔레콤에서 AI 개발을 총괄했던 AI 수장을 연입해 가전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아마존과 미국 통신사 AT&T, 이베이 등 외국계 기업에서 전무급 인사 임원을 주로 수혈해 왔는데요. LG전자가 AI 기술을 위해 그룹 경쟁사 임원에게 손을 내밀 정도로 인재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자사 인공지능 연구소 산하에 온 디바이스 AI 사업화 TF를 신설하고 SK텔레콤 출신인 김영준 전무를 조직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준 전무는 SK텔레콤에서 AI 서비스인 에이닷 개발과 운영을 총괄했고요. 사실상 AI 헤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으로 한국어 전용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 개발도 주도한 인물인데요. 온디바이스 AI 가전은 외부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고도 내장 칩으로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전 제품입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자동으로 스캔해 유통기한이나 레시피를 알려주고 또 TV가 사용자의 어조 등을 반영해 영화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온디바이스 AI는 기자 자체에서 구동되기 이전에 지연이 적고 네트워크 품질과 무관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아 프라이버시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운 부분이고요. AI 연구의 온디바이스 AI 총괄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SKT 출신 김영준이 조직장을 맡았고요. LLM 구축 그리고 서비스 경험 연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AI 가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즉 백색 가전의 치열한 전쟁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3년 만에 375% 급증, 캐즘에도 충전기 시장 뜨겁다. 네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지원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덕분인데요. 전기차 캐즘이란 대중화 직전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향후 선박과 UAM, 도심 항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전기 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지난해까지 한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약 30만 5,309대에 달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무려 375%가량 급증한 수준이고요. 같은 기간 전기차 충전 사업자도 180개사에서 507개사로 크게 늘었습니다. 충전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짓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들 역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내외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기업들도 앞다퉈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기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해당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GS그룹은 2022년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업체인 차지비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GS커넥트를 흡수 합병하여 SG 차지비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브랜드인 EVN 그리고 LS는 LS 이링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요. 전기차 캐즘의 공포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 산업의 확장성 덕분이고요. 현재 수요를 이끌고 있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동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추후 선박이나 UAM, 각종 산업용 기기들 중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충전을 시작으로 얻은 경험을 이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울고 있고요.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각국의 정부도 전기차 인프라를 위해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고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50만 개의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 역시 세운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2030년 300만 곳으로 공용 충전 지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같은 기간까지 123만 대의 전기 충전기를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비쳤고요. 시장은 커지고 성숙하는데 관련 인프라의 확장은 조금 더 더딘 만큼 가능성이 오히려 충분하다라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충전 사업자 1년 새에 507곳으로 늘었습니다. 선박과 UAM 확장성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LG와 GS 등 M&A로 경쟁전에 합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데 아직까지 국내 충전시설 지역 편중이 남아있는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면세점 희망퇴직 임원연봉 20% 삭감.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롯데면세점이 전사적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는 비상경영체제 도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여행객의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업계가 전체적으로 불황에 빠졌는데 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준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게시판에 2024 비상경영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사업부 구조도 지점별로 차별화하는 등 고강도로 개선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월드 타워점 면세점 면적 역시도 줄이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롯데 면세점이 이처럼 고강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이유는 면세업계의 업황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 자체는 늘고 있지만 좀처럼 지갑을 크게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오긴 했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외부 환경 변화로 면세점 시장 성장을 멈췄고 수익성은 악화됐다는 게 평가입니다. 면세 시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선제적인 비상체제 선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년 반 만에 희망퇴직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누적으로는 537억까지 집계되고 있는데요. 수익 안정화를 위해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 소식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다시 살아나자 한숨 돌린 국내 반도체주 함께 하실 분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6.76%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9%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실적을 공개한 결과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5% 빠지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주 이게 한숨이 돌려진 걸까요? 아니면 더 긴장해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일단 오늘 마이크론이 시간에 7.2% 정도 지금 하락 마감한 걸로 보이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목표치를 조금 잡아서 실망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차익 실현의 욕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추이를 보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고 숫자로.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의 이제 가이던스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지금 오늘 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가 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밀리면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3일 연속 빠지면서 뭐 전 세계 AI가 무슨 뭐 거품이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과장되게 나오는 걸 보고 이
기자님들이 잘 모르시구나. 네, 이게 이제 그 증권의 생리를 잘 모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이제 조금 과하게 보도가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반응을 하죠, 시장에서. 근데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다가 그저께죠.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쪽 그 하드웨어 단에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뭐 독주 체제가 끝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독주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쿠다라는 생태계 자체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AMD라든지 인텔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하드웨어를 쓰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AMD나 인텔 거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쏠림 현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도 보면 TSMC가 너무 물량을 많이 받아서 이게 힘들어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도 있었고. 근데 여전히 TSMC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입증된 회사들 아니면 고객사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기다려도 다른 데는 안 간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가 굉장히 많이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지금 주가는 지금 다시 전고점 부근으로 올라와 있죠.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요즘에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한 30만 원 갈 때까지는 그냥 빠지면 사라. 네, 뭐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신다고 이 반도체 업계가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빠지거나 할 때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로 납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 선단 공정을 계속 위에 치고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SK하이닉스에 충격을 주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의 핵심 그 공급사인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이제 이 산업은 아직 초입 단계인데 이게 500불 됐을 때도 비싸다, 300불 됐을 때도 비싸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만 하고 나면 괜찮다, 그리고 올라가고 계속 했는데, 그 성장세가 이제 조금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세는 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내후년은 그럼 어떻게 되냐? 내후년도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돈을 벌겠죠. 지금은 이제 열심히 뭐 우리 엔비디아를 보면서 뭐 GPU만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칩. 그러니까 젠스랑 이렇게 들고 나왔죠. 이렇게 휴대폰보다 조금 더 큰 걸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는 그 렉 같은 거 이제 보면 그 엔비디아 발표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옆에 젠스랑이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물건을 받으려면 그걸 통으로 사야 됩니다. 그 안에는 CPU, 그다음에 AI 칩, 그다음에 뭐 D램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죠. 근데 그게 세트로 팔리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 성장은 이어질 거고요. 지금 그렇게 안 사면 안 팝니다. 지금은 이제 판매자가 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줄 서고 있죠. 빨리 다 어찌 됐든 빨리 줘라. 그리고 지금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 사이에도 경쟁이 심화돼서 자기들의 모델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는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참전하면서, 사실은 애플은 거대 언어 모델을 참전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테니까 줄 서봐 나한테. 결국엔 소비자한테 어떻게 연결할 거니? 내가 연결시켜 줄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판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애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다 보면 국내 이제 지금 반도체주에 대해서 많이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후공정 장비들 업체들을 모아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3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발주해줄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확대도 이어질 거니까 이제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둔화는 겪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론이 업계 반도체 매물의 풍향계라고도 부릴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사업에 대한 구조가 비슷한데 일단은 마이크론 쪽에서 시간 외에서 7%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가 약세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데 무게추가 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다만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모건스탠리가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담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정말 많은 시기일 것 같은데 여기서 투자 키워드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분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살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아직도 업사이드 밸류는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뭐 지금 그런 얘기들은 그냥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펀드에 돈이 만약에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펀드를 처음 만들 때 어떤 종목은 몇 프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를 만약에 뭐 한 20% 설정했다. 근데 20% 비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40%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 팔아야 되겠죠. 네.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만 보시는데 그 외에 파생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지게 기대하고 또 숏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모이면서 급등, 특히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싸 보이니까 많이 사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고점을 만든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 160불까지 근처까지 가게 된 만든 이유가 결국엔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그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를 찾을 거고 애플처럼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유야무야 올라온 애플이 거의 고점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좀 빅테크들은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 마이크론이 오늘 뭐 풍향계라고 다들 얘기해서 열심히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마 시가는 밀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시가 부근이 거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요. 예, 오히려 마이크론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주목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실적 발표를 먼저 하니까 주목하는 거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뭐 앞으로 이거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냐 아니면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뻥을 치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마이크론보다 규모는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3등 업체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좀 대접을 받는 거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HBM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디램이나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론의 여파로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 뭐 관련된 장비주들, 그다음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SK하이닉스향 장비주들 같이 다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오히려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PSK홀딩스, 그다음에 뭐 테크윙 뭐 이런 종목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년간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발주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종목들 지금 물론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간 테크윙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조정이 나오면 또 한 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장은 역시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가 지금 AI 산업이 어떤 단계냐, 되게 AI 하니까 예전에 메타버스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AI라는 말을 아예 안 쓸 정도까지 돼야지 보급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LLM 모델 막 돌려서 소비자들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소비자들까지 다 오는 과정이 아직도 한참 남았고요. 반도체 시장은 이제 한 10몇 프로 정도 개화됐다. AI 반도체 시장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쪽 섹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AI 반도체에 아직까지 상방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늘 시간 외에서 하락이 떴기 때문에 시가에서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 약세를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마이크론이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이유가 한 달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1, 2등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는 HBM을 필두로 우선 엔비디아 밸류체인 조금 더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미 반도체, 자 그럼 어떤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장비주들 중에 장비 대장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거의 네. 시가총액이 이제 LG전자랑 비슷비슷하죠. 네, 그건 잘 모르시는데 LG전자랑 지금 뭐 네, 순간적으로 그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LG전자보다 더 비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20위권에서. 장비주 중에 시가총액을 10조 넘긴 유일한 회사가 지금 한미반도체고요. 최근에 그렇게 왜 올라왔냐 그러면 하이닉스에게 지금 납품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또 테크윙의 그 마이크론에 납품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아마 추가 수주가 조만간에 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공급하냐 마냐 이런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저는 뭐 안 해도 상관없다. 삼성전자에. 안 해도 한미반도체 지금 밸류는 그닥 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미반도체 대장 역할을 해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PSK홀딩스라고 은근히 많이 올라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도 후공정단에서 필요한 장비고요. 그 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검사 장비 중에 테크윙, 테크윙, 그다음에 YC, 그다음 또 DI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이제 뭐 HBM 관련된 검사 장비. 그러니까 HBM을 이제 여러 단으로 쌓으면서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분량을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 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YC는 삼성향으로 더 이제 쏠려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론과 테크윙이라고 마이크론과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STI라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많이 받을 예정인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칩을 이제 결합할 때 한마디로 붙여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C 본딩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레이저로 이제 살짝 녹여서 붙이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리플로우 장비를 대만에 있는 뭐 후공정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ASE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미국의 암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후공정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TSMC의 성장과 같이 더불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나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그 후공정 업체들이 거의 삼성전자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 회사의 장비를 지금 시험하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를 늘 예정이고 그래서 STI라는 종목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오랫동안 행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TI라는 회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BM 후공정 업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 쪽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로벌 투자 동향에 관련된 리포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일단 동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에 비농가 취업자가 27만 명 급증하면서 지금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가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양호하게 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지금 후퇴 속에서 재화 수요 확산이 지금 제한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시건 소비심리 지수가 악화 속에서 또 소매 판매는 또 감소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치 50을 또 하회하는 흐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진한 수요에서 또 공급 환경 개선이 이어지면서 5월에 물가 지표는 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헤드라인과 핵심 모두 안정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6월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선제적 인하 기대에 대해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 초점을 둔 정책 운용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금년 물가 전망치 상향된 기준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이전에는 2회에서 3회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변경을 해서 1회에서 2회라고 축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전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의 양호한 내수 환경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곳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연휴 시즌을 앞두고 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유입에 대비해서 고용 확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대신해서 고금리 장기화 경계 그리고 서비스에 집중된 이 수요 확대에 대해서 이 재화 수요 여력이 제한돼서 이 재화 생산업 경기 회복에 대해서 정치가 계속해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 악화에 따라서 이 선제적 수요 약화 경제 부문에 있어서 불균형 완화 유도가 계속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화 부문 물가 안정폭 확대에 이어서 5월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물가 안정도 6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연준은 선제적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물가 재상승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는 이제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일단 대대화 경기 차별화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5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5개월 만에 장기 평균을 하회한 가운데 4월에 소매 판매는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5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8만 명 증가에 그치면서 고용 둔화세는 또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중심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까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5월 중에 전년 대비 11.7%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증가를 이어갔으나 미국과 IT에 편중된 수출이 확대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7% 올라면서 안정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농축산물 가격이 반락 속에서 수요와 연동된 서비스 물가 안정의 핵심 물가 상승률은 2%로 또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은 총재는 물가 위험 정점을 통과 인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시사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수 둔화 전까지 공급망을 재편을 하면서 또 AI 투자 등의 수출 성장세에 또 지속적으로 무게를 둘 것이다라는 의견이 강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부담에 소비재 그리고 중간재, 비미국 수요 회복이 제한이 되면서 품목별 수출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수출의 내수 진작 효과 역시 제한이 되나 여름철 지금 다가오는 이 휴가 시즌 진입 쪽에서 서비스 수요가 집중이 돼서 산업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라는 곳에 의견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 스포츠웨어 기업 나이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관련주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엔비디아 다시 살아나자 한숨 돌린 국내 반도체주,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후공정 관련주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 글로벌 경제 종합 동향 전망 상세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자세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